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파월의 입이 또 굉장히 무거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혼조로 마감한 가운데 이렇게 지수가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거기에는 또 기술주의 랠리가 있었습니다. 애플이 벌써 6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 3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 테슬라도 3%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건 매한 가지인데 미국장은 그 부담을 떨치고 계속 아슬아슬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같이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슈들 정리해가면서 전략도 나눠가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가 어땠는지 복기부터 함께 시작해보시죠. 어제 시장에서는 3거래 연속해서 상승 종목 개수가 조금 더 많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옹기 확산과 빠른 순환매가 돌았던 장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시장에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중심을 잡아주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 어제 0.3%, 코스닥은 0.1%로 상승폭으로 친다면 굉장히 미미하죠.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현선물 1조 이상의 매수 유입이 눈에 띄었고요. 밸류업 쪽의 차익 실현의 움직임, 자동차 쪽의 악재와 함께 같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방어해준 것은 반도체 쪽, 원전, 그리고 바이오, 변압기 등의 종목 강세가 도드라졌고요. 코스닥 쪽은 그 전거래일에 강했던 2차 전지 소재 중심의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약 모멘텀을 보유한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순환이 돌더라도 바이오단에서는 꾸준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중심 잡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바이오로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보고를 앞둔 경계감도 있었고요. 빠른 순환매로 인해서 대응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반도체와 바이오가 버텨준 것, 그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도 일단 빨간불을 유지했고요. SK하이닉스가 2% 이상 뛰었습니다. 24만 원권 바라보고 있네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는 하이닉스와 실적 기대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HBM 밸류체인의 종목들 좀 더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PSK홀딩스 찾아볼 수 있겠죠. 7%의 상승세, KC텍 등도 SK하이닉스 모멘텀 받아서 11%의 급등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포럼이 개최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정의 턴키 서비스 수주 성과를 공개했다. 요즘에 턴키 하면 디자인하우스 떠올리셔야 하고요. 삼성 측이기 때문에 가온칩스 당연히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장중에도 가온칩스 일단 3%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추가적인 시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반도체와 바이오라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바이오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는 최근 들어 시세가 반도체 쪽은 급등주나 혹은 엄청난 이제 상승폭을 나타내는 상한가 종목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상대적인 관심도가 바이오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추가적인 수급 유입을 위해서는 신고가 종목이 속출해야 되고 상한가 종목이 나오는 등의 추가적인 후발 움직임이 좀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상대적으로 급등주가 쏟아지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인데요.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저희 오늘 조금 이따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에는 바이오가 조금 흔들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 장 후반에 더 탄력을 키워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네요. 자,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또 원전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죠.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이 어제도 삼성전자였고요.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원전의 대형주이죠. 두산에너빌리티도 4거래 연속해서 상승부를 키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장대 양봉이 그려지면서 어제 22,000원대 기록했습니다. 섹터 내 대장주가 거래가 실리며 양봉을 나타낸다. 나름 의미 있는 흐름일 텐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요. 일단 어제 전해드린 대로 원전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한국과 체코 정상회담 모멘텀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죠. 바로 오늘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좌파연합의 1위로 인해서 탈원전 움직임, 그러면 프랑스의 노이즈는 한국의 수의 기대감으로 이어지죠. 거기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강세를 기록한 점 어제 장전에 같이 살폈었습니다. 어제 원전주들 정말 괜찮았죠. 두산 에너빌리티 6%, 한전산업과 서정기전은 상한가 들어갔고요. S&T 에너지 24%, 우리기술 21%, 우진과 BHI 등등의 종목들 강하게 시세를 유지해줬습니다. 자, 원또속이라는 말이 있죠. 원전에 또 속는다고. 그런데 이번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체코 관련해서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 소식이 전달되면 새로운 이슈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밖에는 기회를 주는 스토리, 탄탄한 테마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액침 냉각 쪽 괜찮았죠. 밤사이 뉴욕장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올랐던 것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GST와 유니셈 등의 종목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델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글로벌 액침 냉각 1위인 서브머와 협력한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LG CNS 등에서 액침 냉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공랭식이나 기존의 수랭식 대비해서 열을 낮춰주는 그 효과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액침 냉각을 선택하는 대기업 혹은 빅테크가 늘어나고 있다. 결국 액침 냉각의 성장성에 힘을 보태주는 뉴스들이었던 거고요. 어제 액침 냉각 종목들 강세 흐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도 저희가 이거래 연속해서 관련한 브리핑을 살짝 브리핑에 녹였었는데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서 SK바이오팜과 앱솔릭스를 방문했다라는 점에서 유리기판 밸류체인에 대한 정리를 이거래일 전에 했고요. 어제는 코닝의 급등, 미국의 유리기판 코닝의 급등에 의미를 좀 부여한다라는 점에서 유리기판 체크가 필요했었죠. 어제 HB테크놀로지 25% 급등입니다. 조용하게 행보하던 주가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피롭틱스도 장비주로서 어제 9% 이상의 상승세 보여줬네요. 삼성전기, SKC, 피롭틱스 혹은 HB테크놀로지 등등이 유리기판 대표 주자로 지켜봐야 될 겁니다. 코닝은 밤 사이에도 미국장에서 추가로 3% 또 올라주는 모습 눈에 띄었네요. 전력 설비 쪽도 기존의 AI 스토리가 있었죠. 미국의 인프라에서 전력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교체해야 된다라는 스토리에 AI 전력이 붙었었고 리쇼어링 이슈까지 전력 기기에 대한 모멘텀 등을 계속 자극했었는데 여기에 중국 이슈가 하나 더 붙었다라는 시장 평가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전력 케이블 등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관련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이슈로 LS 에코에너지가 어제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HD 현대엘렉트릭 어제 1%대 상승이었으나 신고가였고요. 재룡전기도 5%의 급등으로 좋은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기회를 주는 탄탄한 스토리 종목군들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게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보겠습니다. 자, MSCI 심사 기준일이 임박하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군에 대한 기대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월, 5월, 8월, 11월 정기 리뷰가 진행되죠. 전월달, 그러니까 8월 리뷰 기준으로는 이제 7월 달에 마지막 10거래일 중에 하루를 기준으로 시총과 유동시총을 보고 편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총 4조 이상, 유동시총 2조 이상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두산로보나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도 외국인 지분이 적은 곳들은 편입되고 나서 외국인 지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 맥락에서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 곳 삼천당 제약이고요. 외국인 보유 비율이 1.77%. 최근에는 이런 MSCI 모멘텀을 갖고서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제 삼천당 제약이 7% 이상의 급등으로 정말 최근에 좋은 시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위로 올라왔습니다.
왔습니다. 보유자분들 상당히 고민되는 시점일 텐데 지켜보고요. LS 일렉트릭은 어제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 보유 비율이 19%로 꽤 높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된다면 기대감이 있죠. 페나케 시리즈에 합류할 수 있을지 LS 일렉트릭도 어제 7% 상승, 전력 설비 쪽의 강세와 더불어서 함께 힘내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반면에 앞으로 다시 넘겨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기아가 어제 좀 부진한 흐름이 있었죠. 3%, 1% 각각 밀렸습니다. 부풀리기 혐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전기차 판매량을 부풀렸다라는 혐의로 피소당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고소를 했나 봤더니 딜러그룹 네이플턴이라는 곳에서 현대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자극적인 소재가 나온 데다가 올해 들어서 꽤나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단기 매도 압력이 작용했고요. 어제 밸류업 쪽의 차익 실현과 맞물리면서 현대차가 3% 정도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들이 속속 나왔는데요. 이 네이플턴이라는 딜러 그룹은 2016년도에도 클라이슬러의 부풀리기로 고소를 했던 바가 있고 19년도에 상호 서로 합의했던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삼성증권에서는 이것은 보복성 소송으로 본다. 그래서 펀더멘털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보복인가 했더니 해당 딜러 기업은 이미 그 딜러 기업 내 두 곳에 대해서 현대차와 좀 불미스러운 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1심의 현대차가 승소 중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즉각적으로 반박했고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삼성에서는 펀더멘털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메르츠에서는 이것이 밸류 평가에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는 있겠으나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구분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한 것은 실적이 좋은 편이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거죠. 그런데 불확실한 것은 이 이슈라는 겁니다. 이번에 소송당한 이슈요. 현대차의 귀책 확인하는 데는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고 승소나 패소 방향은 너무나 판단하기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그대로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34만 원으로 유지하는 모습 눈에 띄었네요. 일단 어제 하락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는 크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시간 외도 원전 뉴스였습니다. 알고 있던 그 뉴스가 계속 기대감이 연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한국과 체코 정상회담 전망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자, 발전소 건축이나 주요 기자재, 유지, 피팅, 밸브,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슈어소프트테크 등의 관련 밸류체인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시간 외에서 우리 기술과 에너토크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HLB 그룹주가 뜨겁기도 했었고요.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대봉 LS, 그리고 페달 블랙박스 활성화 검토 이슈가 장중에도 뜨거웠었는데 포커스 HNS가 장중의 급등에 이어 시간 외에서도 2%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력, 전선 쪽의 종목들도 시간에 강했는데 전선주들이 좀 더 우세하게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투자에서는 구리가 AI 최대수의 원자재라고 얘기하고 JP모건도 2030년에는 구리가 공급 부족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구리 이슈와 함께 아마 전선 쪽이 모멘텀을 받은 걸로 풀이가 되고요. 연결고리로 오늘은 전선 쪽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장입니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발언에 좀 영향을 받는 느낌이었죠. 파월의 비둘기 본색이라고 시장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월의 발언 등을 보면 고금리 장기화는 성장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멘트. 물가가 유일한 위험은 아니고 경기, 고용, 과도한 약화는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온통 물가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던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경기와 고용의 지나친 악화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관심이 살짝
살짝 이동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비둘기 본색을 드러낸 파월 덕분에 나스닥은 또 올라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경로를 들여다봤다라는 것이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올라갔습니다. 다만 보잉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종목들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다우는 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증시와 함께 비트코인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시티에서 내년 여름까지 8번 인하할 거야.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라는 내용도 나와서 조금 침체성 인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테슬라, 당연히 오늘 히트맵 열어놓고 보면 이 두 종목을 다들 꼽으실 겁니다. 키뱅크에서 목표가를 올렸죠. $180로 상향했습니다. 블랙웰 수요도 수요지만 H100, 그러니까 지금의 제품들이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AI 서버용 성장률 150%로 전망하고 2023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는 3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가 힘내면서 1.8% 올라줬고요. 테슬라도 계속 가네요. 인도량 공개 이후부터 쉼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자유주행 모멘텀이 더해졌고요. 밤사이 상승세 나타냈는데 1.4%가 아닙니다. 3.7%입니다. 수정 부탁드릴게요. 3% 이상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요. 그 밖에 은행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JP모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까지 모두 다 상승세였습니다. 자, 금요일 밤부터 해서 은행주들 미국의 실적 시즌 시작을 알리게 될 겁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바젤3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본을 넉넉히 확보해 두어라 라는 게 바로 바젤3인데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등장하면서 은행 수익성 개선 이야기가 나왔네요. 자, 이런 종목들의 특징적인 흐름까지 살펴봤고 비만 쪽에서는 노보노 제품보다 일라이릴리의 제품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다라는 이슈가 들려오면서 노보노 디스크는 하락했고요. 일라이릴리는 1.5% 상승 흐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장 흐름이었고요. 이 가운데 테슬라 좀 짚어봐야겠죠. 4월부터 해서 계속 FSD 관련한 이야기가 중국과 함께 엮이면서 흘러나왔었습니다. 4월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들인데요.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FSD 검사 상황을 통과했다라는 이슈, 현대차그룹이 바이두와 커넥티드카 공략한다. 바이두가 1억 킬로미터 주행 테스트를 이미 운영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6월, 7월 들어서는 더 한 발 나아가는 소식들이 확인되고 있죠. 테슬라가 FSD 중국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 중국에서 자율주행 규정 초안을 발표했고 기술적인 혁신 지원을 한다. 이게 바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추가된 뉴스입니다. 상하이 정부가 바이두 등을 포함한 4개 기업에 무인 자율주행 택시 라이선스를 발급했다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밤사이 바이두가 8%, 테슬라가 3.7% 올라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피고 있는 건 테슬라가 자극하는 것은 그냥 1차원적인 2차전지 이것이 아닙니다. 자율주행과 ESS, 로봇, 반도체, 우주 다양한 방면에 자극을 주고 있고요. 그때그때 뉴스에 따라 영향받는 내용이 좀 다르죠. 오늘은 FSD 완전 자율주행 이슈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차 판매는 거들 뿐 단기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여러 캐즘 논란 등 아직까지 부담 요소들이 있죠. 전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차 전지 시장 내에서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도조 AI 학습해서 칩을 많이 사용하고 FSD로 어떤 차를 타든 결국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테슬라 것을 탑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테슬라가 그리는 내용이죠. 그런 맥락에서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테슬라가 거론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바이두와 테슬라의 상승으로 자율주행 쪽이 모멘텀을 받게 된다면 관련주 이 정도 체크 가능할 겁니다. 어제 시간
시간 외에서 자율주행 종목들 일부가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밤사이 이 추가된 뉴스가 그것을 상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요즘에 시장에서는 HL 만도, 라이콤, 라닉스, 현대 오토에버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슈어 소프트테크는 자율주행에서도 거론이 되고 원전 쪽에서도 거론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추이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테슬라는 자율주행 이슈를 받아가면서 여기 이렇게 3% 이상의 오름세 보여줬고요. 앞서 일라이릴리 노보노보다 제품 효과 좋다라는 소식에 뛰어올랐고요. 엔비디아 강세 흐름 확인이 됐네요. 금융주들 시세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섹터별로 좋았던 종목들 보신다면 태양광에서 퍼스트솔라는 내렸지만 이들 종목은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여행 쪽의 크루즈 종목들도 상승 흐름 괜찮았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에서는 카누 계속된 급등이고요. 테슬라와 바이도 올랐고요. 파이퍼 샌들러가 애플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목표가는 올리긴 했습니다. $225로요. 그런데 애플 대부분의 호재가 이미 반영돼 있다라는 분석을 같이 내놨는데요. 애플은 밤사이에 0.3% 정도 오르면서 일단은 상승부를 이어갔습니다. 자, 반면에 이 엔비디아 위쪽으로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 쪽 마이크로소프트나 서비스나우, 어도비 등의 이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서비스나우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이슈 이후에 계속된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일단 체크해 가겠습니다. 자, 미국장에서 은행주가 좋았었는데요. 국내 은행에 대해서 이제 비중 확대 의견이 밤사이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살펴보죠. 하나증권의 보고이고요. 2분기 은행 추정 순이익이 5.8조 정도 높은 컨센을 상회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부동산 PF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을 해둔 상황에서 홍콩 H지수가 올라가면서 관련 손실 비용이 일부 환입된 효과도 있고요.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대출 성장률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밸류업 모멘텀이 일단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대형은행 대비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밸류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논리였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을 탑픽으로 제시했고요. 관심주로 세 종목 꼽았는데 카카오뱅크는 목표가를 낮췄다라는 점 확인하시죠. 자, 그 밖에 하나증권의 보고서에서 한국콜마도 의견이 나와서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해외 ODM 그리고 용기 쪽 연우를 가져갔잖아요. 한국콜마가. 그래서 연우 효과, HK이노엔 그리고 ODM 각 사업분의 매출 성장이 뛰어나다라는 거였고요. 어제는 0.6% 밀린 한국콜마입니다. 목표 주가 8만 원 제시했는데 하나증권의 보고서가 업데이트된 김에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연결고리는 방위산업을 넣어봤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죠.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됩니다. 주요 의제는 이 정도인데요. 나토에서 최근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트럼프 집권을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논의하자라는 거죠. 트럼프 계속해서 나토에 대해 비우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토 측에서도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국방계획을 준비한다라는 목소리입니다.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자체 국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말은 즉슨 유럽 각국에서 안보 예산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로 국방 예산이 GDP의 2%를 넘는 회원국이 최근 수년 사이에 급증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쪽 체크를 해야 될 것인지 일단 연결고리로 넣어봤고요. 어제 하나시스템과 LIG 넥스원이 올랐는데 하나시스템이 장 후반에 상승 탄력을 키웠다라는 점에서 어제 하루 차트를 보면 후반에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공시 소식이 있었죠. LIG 넥스원이 사우디에 도입할 예정인 천궁2에 탑재하는 다기능 레이더를 하나시스템 측에서 이제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48% 규모로 상당히 컸기 때문에 LIG 넥스원도 장 후반에, 하나시스템도 장 후반에 더 탄력을 키워가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위산업 관련해서 정리 살짝 들어가죠. LIG 넥스원 앞서 보신 대로 천궁, 비궁 이쪽이 되겠고요. 하나에어로, 하나시스템 요 정도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도 단조롭게나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죠. 자, 이제 7월 2주차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앞서 나토 살펴봤고요.
그리고 중국의 6월 CPI, PPI, 중국 경기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죠. 삼성전자의 일정도 있는 만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삼성전자 일정 관련해서 수정 앵커가 자세하게 저희가 알아야 될 관전 포인트 짚어줄 겁니다. 폴더블 쪽 기대감이 좀 큰 편인가요? 네, 갤럭시 언팩 행사 이제 하루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미리 지난주에 다뤄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이슈를 앞두고 이제 흥행에 대한 조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갤럭시 언팩 공개가 된다면 세론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관련주 시세 연속이 될지 그 부분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먼저 스마트폰의 수요는 완만하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하량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비싼 핸드폰, 최신 핸드폰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단가 추이도 보시는 것처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2024년에 스마트폰의 출하량 보시는 것처럼 12억대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중국과 유럽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견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신흥국의 출하량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고물가 영향이 지속이 되면서 이 스마트폰 소비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또 지금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1분기에 스마트폰의 평균 판매 단가가 작년 2015년이죠. 2015년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엔드 스마트폰의 비중 증가는 메모리 탑재량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갤럭시 폴더블 폰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새로운 시리즈가요. 열흘 만에 사전 구매 알림 신청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6월 26일부터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흥행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좀 짚어볼 수가 있겠죠. 갤럭시 언팩 2024 관련해서 설문조사가 또 있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제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46% 정도의 비중으로 폴더블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폴더블 시리즈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AI 기능은 무엇이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번역과 카메라 부분이 좀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진 편집이나 검색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이제 AI가 또 장착이 되면서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는 만큼 그만큼 교체 수요에 대해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갤럭시 언팩 2024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0시에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갤럭시의 폴더블 기술뿐만 아니라 AI 관련해서 혁신, 우수성을 강조하는 행사가 되겠죠.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지하 쪽에서 이제 행사가 열린다라고 하는데 총 5가지 역대 최다 신제품 공개가 됩니다. 폴더블 폰 새로운 시리즈 이외에도 워치 7 시리즈, 버즈 3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링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 팁스터들이 좀 이야기를 했던 스펙들 저희 먼저 체크해 보기도 했었죠. 각진 모서리의 Z 폴드 6를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베젤은 이제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의 얇은 두께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무게도 더 가볍다고 하죠. 갤럭시 Z 플립 6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용량 늘어나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화질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전작과 비슷한 폼팩터 외형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출고가 같은 경우에는 256GB 기준으로 플립 6가 148만 원, 폴더 6는 221만 원으로 전작 대비해서는 10만 원 정도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7월 12일부터 사전 예약 시작해서 24일에 공식 출시가 된다라는 일정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갤럭시 버즈부터 해서 워치 그리고 갤럭시 링까지 공개될 예정인데요. 링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나 혈압, 산소 포화도 등등 여러 가지 생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끼는 것만으로요. 그리고 무선 이어폰은 이번에 강낭콩에서 이제는 약간 콩나물 스타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게 새롭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워치도 기존의 원형에서 이제는 사각형으로 바뀐다라는 측면에서 좀 새롭게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는 신작 폴더블 폰이 전작 대비해서 판매량이 30%가량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요. 전 세계 폴더블 폰의 출하량 310만 대 중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이 35%로 삼성전자 제치고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삼성전자가 1위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올해 2028년까지 올해부터 해서 2028년까지 연평균으로 18% 정도 성장하면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전망이 되겠습니다. 곧 대세로 자리 잡는 폴더블 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도 그럴 게 폴더블 폰의 출하량 전망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화웨이나 샤오미 비롯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 폰 개발에 들어갔다라는 이슈가 나오는 만큼 여러 이제 스마트폰 회사들이 폴더블 폰에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폴더블폰 관련주들 그러면 부품주가 낙수 효과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한판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자료를 좀 참고해 봤고요. 삼성전기가 대표적이죠. MLCC부터 해서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합니다. BH 같은 경우 FPCB 전문 기업으로 카메라 모듈에 FPCB 납품 합류했다라는 보도 있었습니다. 파트론도 카메라 모듈 기업이고요. 인터플렉스도 관련해서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세경 하이테크 특수 필름 쪽으로 우리 볼 수 있는 기업 파이넴텍은 내장 힌지 시장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힌지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폴더블 같은 경우 접는 게 중요한데 그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KH바텍도 폴더블 힌지 쪽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 뉴프렉스 등등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주들 시세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일장에서 일단은 이 이슈를 안고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들어서 흐름 어땠는지 보니까요. 세경 하이테크와 인터플렉스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더라고요. 그리고 KH바텍 같은 경우 올해 10% 정도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이넴텍은 6% 상승했다. 힌지 쪽에서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카메라 모듈과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들어서 각각 7%, 15%가량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MC넥스와 자화전자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가야 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갤럭시 언팩 오늘 밤에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 그러면 시장의 전망처럼 모바일 시장, 폴더블 시장 쪽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수가 있을까요? 관련주 이 이슈 나오고 나면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기대감의 시세 연속성 나타낼 수 있을지 그 부분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앵커의 더보기는 앞서 민영 앵커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쪽에서 잡아봤어요. 최근에 굉장히 또 안타까운 사고들이 나타나면서 이 페달 블랙박스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10월에 이어서 국내외 완성차들 이제 제조사에 출고할 때 페달 블랙박스 장착 재차 권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블랙박스가 이제 페달 쪽에 부착이 된다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도 관련해서 앞으로 제작하는 모든 판매 차량에게는 2029년부터 긴급 제동 시스템 탑재 의무화한다. 이러한 소식들 나왔는데요. 국내에서 관련된 기업들 찾아볼 수 있겠죠. CCTV부터 DVR까지 자동차 부품 쪽인데요. 포커스 HNS가 어제 2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코콤과 NCM 그리고 상신 브레이크 등등의 종목들이 어제 장중에 상당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관심 많은 섹터이니만큼 꾸준히 한번 추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전, 자율주행, 그리고 블랙박스 이 이슈에 다 들어간 게 지금 슈어소프트 테크인데 네. 궁금해지네요. 여러 종목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전략 챙기면서 세워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 김민진 차장님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 처음 왔던 때 저와 같이 방송을 하셨던 게 김민진 차장님이십니다. 오래 뵀더니 이렇게 이발하시는 주기도 저희가 알고 있을 만큼 새롭게 이발 단장을 하고 오셨는데 시장도 하반기 들어서 좀 새 단장을 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상승 네. 종목 꽤 늘어나고 있고 바이오 중심으로 이렇게 잘 가지고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네.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상반기에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반기에는 그래도 해외 증시 그리고 뭐 주요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이제 대략 2달여간 230p 정도 올라오게 되면서 8% 이상의 코스피에 대한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신고가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한 2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약간은 더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일 미 달러와의 강세 흐름과 함께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선 상단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약간은 이제 기술적 부담감이 노출되어 있는 자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단의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재차 들어오는 전반적인 양호한 수급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조금 더 쉽게 시장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주 있을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물가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또 한국의 금통위가 이번에는 약간은 다른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벤트들을 소화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조금 더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목요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도 금통위 이슈나 또 미국의 CPI 등이 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물가, 이 중국은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미국은 물가가 좀 적정하게 안정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좀 지켜보고자 하는 심리가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섹터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반도체, 바이오, 액침 냉각, 유리기판 여기까지 짚고 싶은데 반도체 바이오는 한 줄 정리해 주시고요. 액침 냉각, 유리기판 좀 자세히 잡아주세요. 네, 반도체 SK하이닉스 실적 나올 때까지 여전히 좋다. 한 줄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자. 다른 종목군들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어제 있습니다. 알테오젠 좀 흔들렸거든요. 네, 알테오젠이 흔들리는데 그 빈자리를 좀 채우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이 8월 12일 날 아마 제가 네. 12일자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발표 예정이고 지금 딱 한 달 남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패시브 자금의 수요가 나오기 전에 액티브 자금이 먼저 들어올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유력 종목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천당제약 쪽이 그런 쪽에 속해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의 호재와 수급 유입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8월 달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한양행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네. 쪽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기대감을 더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액침 냉각은 저는 이제 순환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이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세게 올라올 때는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긍정의 시각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유리기판은 빼놓으셨어요. 비슷한 의견이라서 액침 냉각과 비슷한 의견이고요. 물론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것을 바탕으로 실적을 내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을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은 실적이 나올 때는 오히려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는 장기 혹은 뭐 대략 한 달 정도의 수익 매매를 하기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으로 할 때도 이제 대장주 중심으로 골라서 이제 대응을 해봐야 그렇죠. 될 텐데 어떤 종목들로 압축할까요? 네,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당연히 GST를 GST.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많은 종목군들이 있고 주가 상승 종목과 비상승 종목 간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좀 고민스러운데요. 어제 이제 시세를 준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새로운 선두주자로 좀 나섰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정말 유리기판이 좀 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여전히 SKC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액침 냉각, 유리기판의 각각에 대해서 차장님의 시각을 조금 확인 받아볼 수 있었고요. 이벤트가 있는 만큼 이제 IT 부품단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하반기 IT 부품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이런 삼성이나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네. 모멘텀인데 일단은 삼성 쪽이 먼저 이제 공개가 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좀 관전 포인트 잡아볼까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밤이죠. 지금 파리에서 이제 언팩 행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저는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제품 알림 신청 이런 게 사실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갔죠,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원가 부담이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네. 가뜩이나 비싼 폴더블 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또 얼마나 살지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고, 제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사실 폴더블이 나올 때마다 기대감은 컸었지만은 사실은 판매 데이터가 그렇게 시장 예상치만큼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링이라든지 아니면 좀 변화된 폼팩터의 이어폰 이런 것들을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과연 이런 것들이 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단기적인 부품단들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냥 중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쪽이 아니라 메모리 쪽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소형 부품사들 중에서도 몇몇 개의 종목군들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 상승세가 이어질 정도의 판매 데이터가 나올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추천을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또 힌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폼팩터 변화 가장 큰 게 접는 거니까 그렇죠. 접는 데에 대한 부품에 관심이 클 겁니다. 힌지에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네, 항상 파이넴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를 통해서 내장 인지가 이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외장 인지 같은 경우는 각각의 휴대폰 회사들과 직접적으로 세일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쓰게 되는 주요 휴대폰 엔드 유저들이 모두 다 고객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향후 애플이 폼팩터에 대한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파이넴텍의 힌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파이넴텍을 중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신제품 오픈이나 뭐 이런 뉴스에 너무 일일비하기보다는 판매량 등을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중기적 관점에서 파이넴텍에 대해서 한번 추이를 보자 이렇게 얘기 주셨네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김새긴 했어요. 저희 액침 냉각, 유리기판, 폴더블 다 약간 그냥 뭐 좀 지켜보자. 뭐 별로 큰 의미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려서 네. 그럼 저희 반도체 말고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았을 때는 원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좀 그냥 뭐 보내줘야 되는 상황일까요? 하도 원또 속에 당하신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원전 관련주들은 제가 참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의 비중은 좀 넣을 수 있을 만한 테마다.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너무 큰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는 테마인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주요국들의 시선 자체가 원전 쪽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쪽으로 편입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또 생각보다 세게 올라오고 있고, 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신고가라든지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한전산업의 상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인데요. 이 이슈는 다 뭐 아시다시피 체코원전에 대한 발표가 다음 주 정도로 예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야 원전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결과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인 국내에 대한
발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쪽에 대한 S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너무 많은 포지션을 원전주에게 가져가기에는 어렵겠지만은 원전주 분명히 투자해 볼 만한 어느 정도의 비중을 투자해 볼 만한 테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급도 꽤나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진, 우리기술 좀 아랫단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첫 번째 대응 전략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요 원전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은 이제 한수원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전 관련된 이 밸류체인들이죠.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기술과 같은 기업들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군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차장님이 다른 쪽에 대해서는 솔직 담백하게 이렇게 전략들을 세워주셨는데 좀 집중해볼 선택과 집중의 과정에서 집중 포지션에 들어갈 종목 어떤 걸 고르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안정적 실적이 나오는 주목해야 될 장비 주 2차 전지 장비일까요? 디스플레이 장비일까요? 반도체 장비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반도체 쪽. 사실 이제 장비에 내재되는 부품사라고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TCK라는 기업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라든지 아니면 국산화 장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런 기업들을 니노공업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TCK라는 기업은 여러 가지 이제 소송 관련된 이슈라든지 반도체 가동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최근에 많이 언급을 못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스물스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최근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호전에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첫 번째는 HBM이겠지만은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에서는 아무래도 낸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낸드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기업은 식각 쪽에 들어가는 SiC 링을 만들어내고 있는 TCK라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2분기와 3분기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세대 낸드에 대한 본격적인 출하를 만들어내고 있고 중화권 고객 같은 경우도 250단 이상의 낸드를 출하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TCK의 소모성 부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부품사로서 이러한 지위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TCK 현재 시점에서는 부담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도 괜찮은데요.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17만 원 선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만 2천 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TCK 살펴보면서 저희도 대응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과 종목 전략 챙겨봤네요. 고맙습니다. 네.